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희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내란 특검 윤 체포영장 청구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유는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 사실 지금 통상 3번 정도 이 특검에서 수사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뜻밖의 바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민석 생활비 부족 장모에 2억 손 벌렸다.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째 날이었었죠. 관련해서 야당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었던 의혹 입출금이 좀 안 맞는다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장모한테 2억 정도 좀 손을 벌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해명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가 된 것이냐.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 대통령 작은 부채질에 세상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파초선, 그러니까 이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근데 대체 이 파초선 얘기를 왜 한 것이냐? 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파초선 한 번 불면 광풍이 불고 2번 불면 이 2번 붙이면 비가 오고 3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49번 붙여야 이제 화염산이 불길을 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기 좀 보겠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주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 권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사인 하나가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 얘기 행정부 수장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또 잘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12월까지 끝내라.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초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대선 공약이었었죠. 관련해서 이거 12월까지 올해 안에 끝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낼 것인지를 넘어서 여기 볼까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옮길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촉각이다라는 점. 네,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 취임 30일 회견 추진 기자 질문도 생중계를 한다. 보통 100일,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도는 얘기가 있는데 30일 기자회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월 4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7월 초면은 바로 한 달인 거죠. 그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국민 사서함에 질문을 넣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뽑아서 좀 직접 얘기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기자 질문도 다 받고 이것도 다 그대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7월 초 딱 일주일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쯤 정확하게 뭐 7월 4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실제 성사가 될런지까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허공을 두 사람이 날고 있어요. 현대판 아이언맨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메고 손에 쥐고 있는 이게 대체 뭐냐. 지금 여기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지금 이 하늘을 나는 제트슈트라고 해요. 이 제트슈트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에 맨 걸로 이 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 손에 맨 걸로는 지금 방향을 조정하는 보이시죠? 영화가 아니다. 이 지상에서 한 3에서 5m까지 날아오를 수 있고요. 최대 한 50km, 이 시속 50km 정도로는 또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화가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처가에 손 벌려 2억. 말 왜 바꾸나. 고성이 오간 김민석 청문회였다.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첫째 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혹은 200,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액이 제법 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떤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거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렸어요.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네, 지금 질의하는 사이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막 섞이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어제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어제 청문회에 가장 이목이 집중됐었던 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다 설명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이 또 나올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6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공식적으로 수입 내역은 국회의원 세비 5년 동안 5억 1천만 원 정도인 거고, 그리고 확인된 지출이 지금 대략 한 13억 원 정도인 건데, 그럼 이 사이의 비는 8억은 어디서 마련을 한 거냐? 여기에 있는 항목 등등이 이 아들의 유학비가 있고, 부의금 혹은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이 등이 있고, 지금 어제 얘기한 건 처가 생활비 부분이 있는 건데, 요 부분에서 아들 유학비를 제하고도 그럼 차액이 8억이 아니라 6억인 건데 6억이 해명이 되는 거냐라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설명한 건 내가 이 장인어른 상으로 부의금으로 1억 6천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결혼식 축의금은 이 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 이 처가에 드렸고 대신 처가에서 생활비를 한 2억 정도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또 돈이 맞긴 맞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의혹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얘기일 뿐이잖아요. 네. 자료 입증이 안 돼요. 아니 자료 입증이 안 되고 후보자 본인의 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해명하는 선의에만 기대는 게 그게 온당한 해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출판기념회 부의금은 입증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고 해당 돈은 그 해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네.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이건 내가 한번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니까 처가 생활비를 갖다 썼다는데 이게 2억이니까 증여세도 냈다는데 이것도 바로 직전에 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아주 이건 단순한 구조인데 김민석 후보에게 묻는 거는 수입과 지출 규모가 왜 안 맞느냐. 지출했다면 지출의 증빙자를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갔을 때 오고 갔을 때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네. 배추농사 투자금으로 강모 씨한테 돈 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을 불러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학비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 측에 시간 벌기용이 아니겠느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지금 말씀은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보면 숫자별로 수치는 다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가 진짜 맞는 것인지 증빙이 안 되지 않느냐. 김민석 후보가 따로 관련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민석 처가에서 2억 지원. 야, 자료 제출 없이 구두 해명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만 해명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공격했었던 총대 메고 공격했었던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죠. 주진우 의원 어제 SNS 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들 유학비를 김민석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그럼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왜 안 내는 것이냐. 숫자 공개랑 프라이버시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한테 다 줬다고 그러고 빙부상 조의금은 근데 장모를 안 주고 사위가 다 챙겼다고 한다. 장모는 사위한테 받은 축의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한테 현금 1억을 되돌려줬다. 그리고 송금도 1억을 해줬다. 그럼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 6억을 썼는데 말뿐인 거고 자료가 없는데 이거 말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냐라고 글을 올렸어요. 윤경호 위원님. 왜 자료를 안 내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미제출 이건 할 말이 없죠.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았다. 뭐 네. 그걸로 지출 내역을 가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아마 국민 중에도요 흔히 말하는 자식 부모 간에 또는 뭐 장인 장모가 있는 처가와 사위 간에 이런 돈 거래들이 다반사로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돈의 규모나 쓰임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왠지 의구심을 갖는 일반 국민, 서민들은 저게 해명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저께 청문회 하루 종일 기억나는 건 처가에서 받은 2억 지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주진우 의원 너는 깨끗해? 이제 이 메신저에 대한 이건데 그래서 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거 얘기하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다루겠죠. 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됩니까? 예산을 왜 물어봤겠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장 화급하게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짜여진 예산에서 총리로서 이걸 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청문회 부분은 공개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런 제도 보완이 참 절실하다. 네. 뭐 이건 꼭 이쪽을 옹호하고 비판하고 이걸 떠나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제 청문회는 미흡하죠. 이런 식의 청문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비공개로 일단 이 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좀 낱낱이 좀 보되 하지만 이 공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말 자질 검증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자료 제출은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짧게 요것만. 그러니까 자료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증인이랑 참고인이 사실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일 텐데 어제는 자료가 없는데 증인 참고인도 같이 없어서 사실 또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에 증인이 없는 첫 청문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통상 보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증인의 숫자를 줄이는 경우는 많았죠. 그러나 이렇게 강모 씨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조차도 증인으로 불러오지 않으면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제재 그리고
청문회 출석의 의무 이런 거에서 좀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뭐 어쨌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해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저 옹호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거 잘 생각할 필요도 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뭐 표결로 들어가 버리면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뭐 기타 다른 걸로 실망을 줬거나 또는 권위를 잃었는데 그게 먹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보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는 어떤 소감도 좀 같이 평가를 좀 같이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돈 문제 관련해서 이런 뭐 축의금, 부의금, 출판 기념회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전에도 김민석 후보자가 슬쩍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다 그게 말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지인직에 청문회 전서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새롭게 나온 돈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월 450만 원 유학비 받은 김. 배추 농사 투자 수익 자료는 못 준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주변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에게 반환할 비용을 다 반환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있다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세금이 넘어간 자료랑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있어서, 예, 네.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으면서 월 450만 원씩 한국에서 돈을 송금을 해줬었다는 이 강모 씨가 이 송금을 해줬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강모 씨는 2018년에 4천만 원 빌려주기도 했었고 그 이전서부터 계속 좀 등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도 계속 나왔었던 그 강모 씨가 이 관련해서 배추 농사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여기에다가 하면은 투자 수익이 좀 쏠쏠하다라고 해서 내 전세금을 빼서 강 씨를 주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이른바 투자한 그 배추 농사에 대한 어떤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월 450씩 받았다라는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배추 농사를 굉장히 크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게 하면 월 450씩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저도 배추의 주산지 강원도 출신이긴 한데 네. 본행지 배추를 해도 그 정도 수익이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월 450을 받을 정도면은 네. 연 6천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이 나야 돼요. 그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려 그러면 생산하는 배추의 양이 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쉽겠습니까? 그거는 분홍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거의 기업형 이제 배추 농사를 봐야 되겠죠. 물론 근데 저는 배추 농사가 무슨 벤처 투자도 아닌데 월 450씩 수익을 내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구조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뭐 그 배추 농사 계절 농사니까 큰 수익이 남긴다고 쳐요. 그럼 자료를 왜 안 냅니까? 아니 그때 그럼 투자했으면 투자했고 그다음에 그게 미상환 됐으면 미상환 됐고 네. 그다음에 전세금을 뺏어줬으면 전세금을 뺏어준 기록이 있고 아니 그 뭉칫돈을 가져가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출금한 계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 그 말하자면은 전세금을 몇 억씩 뺐으면은 그 뺀 흔적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럼 오후에 달라고 하니까 오후에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틀만 버티면 된다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축구 경기에서 침대 축구도 아니고 시간 벌어서 그냥 경기만 끝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서야 보편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총리 후보자가 뭐 성직자나 종교인을 뽑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부합은 최소한 해줘야 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근데 거기 중간치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소명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김 후보자만 못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이 다른 거 다 이 김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그럼 관련 전세금 넘어간 거 그 자료 제출 증빙을 해주세요라고 메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경호 위원님 오후에도 그 자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딱 잘랐어요. 왜 못 준다는 걸까요? 뭐 제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또는 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문회 준비 기간 중에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오전에 제출 못한 거 오후에 제출할 수 있다. 차라리 시간만 질질 끌다가 오후에도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라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거보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뭐 솔직하긴 하죠. 그러나 아까 증인 전혀 없는 청문회 전무후무한 거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겠죠. 거기에 자료 제출 역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네. 이거는 본인에게 결코 전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간 끌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총리 청문회는 국민 관심이 꽤 있을 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어찌됐든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네. 총리가 갖는 위상 그걸 감안해야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임 총리들은 어땠는데 뭐 그때 청문회 때는 뭐 어땠어?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 경우는 자료 제출에서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좀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뭐 침대 축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제 사실 나왔던 얘기가 저희가 지금 딱 이게 무슨 배추 농사 투자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죠.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왔던 야당이 제기했던 이런 의혹들 뭐냐. 재산 증식 과정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근 5년간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 이거 어디 간 거냐 나머지는 김민석 후보자는 장인상 출판 기념회 그 처갓집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죠.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아들이 이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한 그런 입법 청원 요거를 그대로 아빠가 실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거 대학 입학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원서 자체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학비 부분 요건 저희도 아까 봤죠. 아니 이거 도대체 학비 누가 준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다 전처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清華대 석사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석사과정 이수가 어떻게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내가 다 있었고 148일간 체류를 했고清華대라는 이 대학 자체가 허위로 뭐 학위를 주는 그런 대학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쭉 저기 보면 최수영 의원님 기존의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뭐 SNS로 지금 해명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까? 여당이 잘 방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이번에 그 보면 청문 과정을 보면서 김 후보자의 태도도 태도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나 저격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진희 의원 정도 하나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 제가 보기에 국회 그 많은 보좌진들 왜 둡니까? 발로 뛰어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 자료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가야죠. 가서 자료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보자의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되지만 네. 충분히 발로 뛰면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清華대 같은 것도 그래요. 중국 가야죠. 가서清華대에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왔는데清華대도 만약 우리가 요청하면 그렇게 다 안 들어주겠습니까? 최소한의 것은 다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발부한 학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라도 좀 뭘 해야지. 항공 편명만 떡하니 그 항공사로부터 제공받고 그걸 가지고 입증한다? 그러니까 이제 솜방망이가 되고 일종의 날카롭지 못한 예봉이 되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김 후보자가 이러니까 버티는구나. 최소한 지금 뭐 낮밤 없이 올리는 거는 주진우 의원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게 아팠던 거지. 주진우 의원을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깨끗해? 당신 돈 출처 한번 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또 돌아가신 그럼 할아버지가 스폰서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번에 41.1%가 넘는 표를 받은 그런 정당인데 국민들이 왜 제1당을 살려줬는지 그 제1야당을 살려줬는지 네.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무디고 무딘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가 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그다지 예리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크게 막 새롭게 뭐가 드러난다거나 뭔가 이게 확실하게 뭐 이 야당 입장에서 공격이 취해지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다. 그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의혹 관련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의혹 말고 자질에 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사실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선 다른 의혹들 제기보다 저 질문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뼈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경호 위원님. 일단 뭐 버스비가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은 아니었었어요. 국가 총 부채 비율, 예산안 규모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리고 영어 이니셜로 되어 있는 용어 이런 거 들이밀면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큰 거에서 덜커덕 걸렸어요. 그만큼 영어로 얘기하면 디테일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평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 한 번만 했으면 저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총리 정도 되면 이러이러한 지방 정부의 부채까지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빼고 그러니까 연금 부채까지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답변까지 했으면 한 방에 본인의 도덕성 이런 거.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그 트랙이 과거에 보면요. 대개의 경우에 교수나 학자, 물론 언론인도 포함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대개 국회의원이죠. 반면에 한쪽에는 시장, 군수, 도지사를 거치거나 또는 관료로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의 대비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책임을 지는 행정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경우는 제가 아까 표현드린 디테일이라는 거에서 약하면 밑에 있는 각 부처 또는 총리실 밑에 있는 일선 부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총리는 큰 그림만 뭐 정리해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대통령하고 그럼 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총리를 맡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거 평가하는 여러 잣대와 척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얘기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에요.
어저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쵸. 오늘도 또 처가에 2억 원 받았다. 뭐 유학비 뭐 450만 원 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누가 낸 거냐? 특히 김민석 후보 경우는 본인이 200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네. 약점이에요. 아파요. 그런 거 오늘도 또 재탕될 건지 아니면 국가 채무 비율이나 아니면 예산안 가지고 한 방 먹었듯이 오늘은 반대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더 덮어서 더 넓게 설명을 해주는. 쉽게 말하면 향후 5년 동안 뭐 총리를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총 부채 비율이라던가 예산 규모를 말하지 못한 건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못한 답변 오늘은 관련된 자질 질문에 좀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최수영 위원님 여당 입장에선 맨날 돈 갖고 그러더니 돈으로 꼬투리 잡다가 안 되니까 지금 괜히 이런 걸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질을 들여다봐야지 자꾸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어떤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방어했잖아요. 이게 바로 물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덧붙일 말씀 없는데 지적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어요. 그 김민석 후보자 이번 저 총리 청문회 앞두고 자료는 안 내면서 민생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아니 총리 흉내내는 거냐 벌써. 왜 총리 인준도 안 됐는데 벌써 각 부처들 불러다가 업무 보고 받느냐 아니면 받느냐 하니까 민생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이제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가 채무 비율도 몰라요? 그럼 뭔 공부를 한 거 무슨 그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 국가 채무 비율요? 네. 정치 평론하는 저도 압니다. 하도 방송에서 우리 저 뭐 추경 같은 거 나갈 때 네. 국가 채무가 이게 나중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항상 나오는 단골 이슈예요. 신문도 안 봅니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자료 한번 보니까 신문을 이만큼씩 책상에 쌓아놓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이걸 받아야죠. 그럼 이번에 가장 핵심 사안이 뭡니까? 이번 정부 출범 이전에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과 전국민 지원금을 선별로 할 것이냐 보편으로 할 것이냐 혼합을 했잖아요. 그게 국가 채무 비율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총리 후보자가 몰라요? 그럼 뭘 공부한 겁니까? 묻고 싶어요. 상당히 좀 뼈아플 수 있는 또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어제 청문회 첫째 날 있었던 얘기들인 거죠. 오늘 잠시 뒤면 또 10시부터 둘째 날 인사청문회가 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커플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은 사진 기사입니다. 두 사람,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죠. 아주 밝게 웃으면서 두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어떻게 보면 경쟁자, 라이벌들이죠. 그런데 우리 친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엄청 친해요. 라고 하면서 악수를 딱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찍힌 곳 바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복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들어갈 때도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보통 이렇게 여자들끼리 손을 좀 잡긴 잡아도 남자가 이렇게 손 잡고 가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건데 윤경호 위원님. 어제 의원총회장에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밝게 웃는 모습도 같이 보였는데 이게 진짜 웃는 거냐, 웃어야 되니까 웃는 거냐라는 거죠. 웃어야 되니까 웃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당대표라는 건 자생력을 가진 당대표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더 잘 관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게 오히려 더
지금 당원들에게 표를 얻는 방식이죠. 저는 당원 투표에 또 국민 여론조사까지 또 넣겠다. 이것도 좀 의아해 보이긴 하던데 네. 이번에는 누가 돼도 별 차이가 없는 결과이고 자칫 잘못하면 인기 투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인지도 측면에서 네. 누가 더 많이 알려졌느냐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치의 희화화. 그러니까 조금 더 누가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 본인을 막 깎아내리면서 웃기게 보이는 그런 걸 많이 올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친근감을 주는 걸로 착각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네. 이번 8월 초죠? 예, 여당의 이 대표 경선 선출은 별로 이렇게 관심 못 끌 것 같은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누가 돼도 어쨌거나 명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여당을 통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부로 봤을 때 둘 다 관철을 시킬 수 있을 거란 판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 관심이 모아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관심은 사실 두 사람의 운동화였습니다. 운동화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두 사람 같이 지금 들어오는데 손잡고 좀 등장해줘. 근데 이 운동화 자세히 좀 볼까요? 운동화가 똑같았다. 손만 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운동화도 커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진짜 우연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5060 사이에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신는 그런 운동화인 거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거는 아마 뭐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아마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저렇게 의원총회 등장하는 거, 네. 두 사람의 등장, 앉아 있는 거, 사진 다 그게 거의 모든 미디어가 주목할 거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팀이다. 뭐 이렇게 일종의 뭐 그런 것을 메시지를 담은 것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네. 두 분 다 도플갱어예요. 뭐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지긴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두 분이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아요. 한 분은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한 분은 이재명이 이제까지 날 지켜줬으면 이제부터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네. 두 분 다 호위무사 내지는 수호천사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당정 일체만 돋보이지 이른바 건강한 당정관계, 균형 잡힌 당정관계, 밸런스인 당정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임 정부의 반면교사를 도대체 뭘 배우는 것이냐. 사실은 저렇게 신발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내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경쟁을 해야지 우리는 정말 닮았어요라고 서로 웃고 있는데 네. 그게 웃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건 신발이 아니라 비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두 사람이 크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수호천사나 아니면은 뭐 이 지키겠다는 뭐 이 호위무사나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손잡고 등장해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신발도 똑같은 신발을 신고 어제 이 의원총회에 등장을 했는데 근데 살짝 SNS를 보면 좀 미묘함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미묘함이냐? 먼저 박찬대 의원이 SNS에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를 내가 찾아가서 좀 얘기를 했다. 좀 뭐 힘들고 준비할 거 많을 텐데 그러면서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 힘내라 김민석. 뭐 이런 글과 같이 올렸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이 조금 안 돼서 정청래 의원도 또 올렸습니다. 이 거의 비슷한 지금 보시면은 같은데 아니야 싶죠. 의자도 좀 비슷해 보여요. 구도마저 비슷합니다. 근데 사진을 올려서 나도 김민석 후보자 만났어요. 여러분 김민석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이 의자에 앉아서 있었던 이 모습을 그대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 미묘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지금은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를 일단 지켜내는 게 민주당의 지금 현안이니까 거기에 주력하는 거였겠죠. 아까 신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 두 분의 신발 옆에 네. 이번에 원내대표에 새로 선출된 김병기 네. 원내대표의 신발도 똑같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하. 아까 앵커가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그게 편하다. 이것 때문에 유행인 걸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신발은 아마 사진 기자가 잘
취재해서 포착한 거일 것 같고 네.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저거 글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내내 저는 저렇게 두 후보의 행보가 거의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 현안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제가 더 받들겠습니다. 이제 그 경쟁을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이번 8월 전당대회 그리고 대표 선출은 네. 이제 별로 관심을 못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들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겠죠. 네. 그들만의 잔치이지 않겠느냐. 자꾸 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이번 이 당대표 선거 많은 관심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전력과 상대의 전력이 어떤지까지도 지금 세밀하게 좀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실력도 대단하고 저는 오히려 코치 같은 스타일로 플레잉 코치로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는 정청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권투로 치면 저는 인파이터, 그렇죠. 강력한 파이터. 예.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뭐 약간 좀 아웃복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웃복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파워풀한 강력한 당대표, 개혁 당대표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저를 선호할 것이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주수영 의원님. 네. 두 후보 지피지기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서로 분석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메시지를 왜 발신했을까? 간단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구조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참여 30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권리당원에서 승부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55%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장점을 소구하는 걸 얘기하는 권리당원들한테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아웃복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은 국힘 같은 정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가 인파이터가 저돌적인 당대표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그 둘 다 똑같은 전략을 갖고 하는 거예요. 권리당원 55를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저거 간단합니다. 권리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그 사진 배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돌파해야 될 화두의 중심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렇게 소환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말들 자신의 장점들과 상대의 어떤 약점을 잘 보완한 잘 분석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얼마큼 권리당원들이 55%가 되는 권리당원들이 평가해 주냐의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만약 분석을 하나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아웃복서를 아마 저는 권리당원들이 원하지 않을까.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님은 개인적인 의견까지 같이 좀 첨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이번 이 당대표 선거가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네. 자고로 정당의 당대표는 그 사람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박찬대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너무 상황에서 먼 미래라는 거죠. 다음 그렇죠. 대선이. 저 두 분이 저 차기 대권 후보로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다. 지금은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얘기는 그거죠.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더 사로잡을 것이냐. 저돌적인 당대표냐. 안정형의 당대표냐. 그건 8월 2일이 돼 보면 드러나는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법불악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내란 특검 법불악위 윤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쯤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법불악위다. 무슨 뜻이냐. 법은 신분이 귀한 자한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법불악위란 얘기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박지영 특검보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법불악위라고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피의자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조사실 마련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직 대통령 특별하게 조사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검이 자료 넘겨받고 좀 수사를 하다가 막바지에 뭐 한 달, 두 달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부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뭐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수사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한 번 불러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부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란죄 수사는 어느 정도 됐죠.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외환죄 수사, 즉 북한을 끌어들여서 국지적 분쟁을 유발시키고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의혹이 실은 특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 외환죄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아주 극소수에 국한돼 있어요. 노상원 씨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 같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네. 당신은 그냥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유일하게 조사 안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그냥 우리를 쉽게 보지 마, 호락호락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일단 기선제압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일단 신병 확보부터 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판에 한 번 딱 불러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러서 물어볼 예정이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 여러 번 불러서 물어보고 확실하게 좀 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이 주요 일지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겁니다. 사실 이 3월 18일에 검찰이 체포 저지 혐의로 뭐 김성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고요. 다만 이 법원에서 김 전 차장 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이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5월쯤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때 1차 출석 요구를 윤 전 대통령한테 하죠.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출석 요구 12일 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하는데 역시 안 나왔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18일 날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19일 날까지 3차 오세요 했는데 요때까지도 안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 최경철 위원님, 이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3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네. 내란임을 증거로서 구증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확실히 해서 네.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계엄은 경고계엄이어서 이것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하지만 뭐 검경은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특검은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쌍방이 엇갈리는 속에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방금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결국에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 혐의의 네. 그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초장부터 강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이 구속 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은 수사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은 취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기현 부장판사가 판시를 한 것인데 그러나 지금 내란 특검은 법정 특검이죠. 네. 법에 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 권한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적으로 우리 지금 소환에 응하려고 그랬는데 왜 체포영장 청구하냐 이렇게 조금 수세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이 조금 아마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여러 정황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서도 재판부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전략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의 뭐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증거로서 자기가 그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지 여론에 너무 기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3번이나 불렀지만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뭐 공수처나 여기서 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려고 했는데 라는 입장도 어제 윤 전 대통령 쪽에서 내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입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이 청구가 됐다라는 소식에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거라고 해서 특검이 발족한 다음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특검은 제대로 이 법에 정한 이 공식 수사기관이니까 내가 제대로 절차 맞게 특검에서 부르면 갈라 그랬는데 왜 안 부르고 갑자기 영장이야? 이 얘기예요. 일단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적절하게 미루다가 적절한 시기에 소환조사에 응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청구를 했죠. 아직 발부는 안 됐죠. 그렇죠. 이제 네. 발부되면.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살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다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훈 경호처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비호하고 도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법부락이라고 하지만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신분이 귀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죽은 권력이고 국민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거든요. 지금 정치, 외교, 경제 모든 게 정상을 찾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체포영장을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건 경찰의 수사가 촘촘히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 앞으로 이제 안 나와 봐. 그러면 바로 체포하고 영장 발부하고 할 거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과거의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특검이 경찰 자료를 23일에 받아서 24일에 바로 영장을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찰 조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돼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체포영장에 어떤 얘기들이 써 있느냐가 좀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 막아 비화폰 조치해야지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체포영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국일보는 이미 본 것 같습니다. 뭐 받았던지 들었던지. 근데 이 체포영장에 따르면 여기 좀 볼까요?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라고 물었고 두 번째 전화에선 수사 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지금 이 체포영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최경철 위원님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김성훈 차장 혹은 뭐 비화폰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이 경찰 조사, 이 체포영장에 실렸다는 건 이건 김성훈 차장이 다 얘기를 한 거야라는 생각이 사실 일단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뭐 한 7차례 정도 네.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진술이 축적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고 이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 수사의 전제 조건이 사실 첫 번째가 증거인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주우려지 않습니까? 도주우려는 없다고 치더라도 네.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면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진행 상황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게 진술이 대통령께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된다. 대통령 재임 때와 똑같은 그런 수사 방어권 형성은 네.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수사에 임하셔야지 지금처럼 뭐 법률이 잘못됐고 누가 수사 권한이 없고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다르게 방어권을 행사하셔야지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계속해서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윤 전 대통령이 한때 몸담으셨던 네. 보수 정당에게도 결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어떤 이런 상황과는 지금의 스탠스가 좀 달라져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럼 대체 체포영장 일단 청구를 했는데 발부 여부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윤 체포영장 발부 빠르면 오늘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뭐 빠르면 오늘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저희 지금 댓글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영장이 발부가 돼도 지난번엔 거부했었거든요. 체포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체포 거부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뭐 경호처 직원들이 전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까? 전혀 보호하지 않죠.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네. 또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짝 꼬리를 내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걸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48시간 체포영장이 수사를 받고 나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봐, 신청될까 봐 그것까지도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체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나중에 이 청구를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특검이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일단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 군기를 잡고 수사를 한 다음에 네. 체포를 풀어줄 수 있어요. 48시간 내에 풀어줄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네. 풀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고 이번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와서 어떤 태도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까지 갈지 아니면 또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소환을 또 해서 부를지 그 여부도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그맨 이경규 씨죠. 이경규 씨가 왜 등장한 건지 같이 좀 볼까요? 네, 이경규 씨 저희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관련해서 약물을 한 상태에서 이 운전을 해서 이 경찰에 걸렸었는데 그 당시에 걸린 이유가 내가 내 차인 줄 알고 운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차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이 색상의 똑같은 차였더라. 그래서 내 차 어디 갔어? 라고 이 차 진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랬었던 사람이 바로 저 모습이죠. 똑똑 내리세요. 이거 본인 차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 대체 왜 본인 차 아닌 걸 갖고 갔어? 해서 보니까 약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운전 혐의로 어젯밤 9시에 이 경찰에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1시간 45분 정도, 한 10시 한 45분까지 조사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경규 씨 관련해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은 조금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간이 시약으로 했었을 때 이 약물 검사의 양성이 나와서 국과수로 보내는 국과수에서도 양성이 나왔죠. 근데 이경규 씨 얘기는 이승훈 변호사님, 내가 공황장애 약을 원래 먹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게 검출이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 운전 이게 잘 안 될 만큼, 그러니까 내 차랑 다른 차랑 구분 잘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지럽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일반 분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마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사건 당일 좀 감기에 걸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기, 그 골프클럽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고요. 또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처방받은 약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일도 차 키와 차량을 넘겨받아서 운전을 했는데 자기 차와 똑같은 색깔의 차였던 거예요. 똑같은 차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보니까 내 차가 아닌 걸 알았는데 실제 차주는 내 차가 도난당한 줄 알고 신고한 거예요. 그쵸.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약물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경규 씨가 어떤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를 한 건데 약물 반응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처방받은 약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죄는 안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운전을 했을 때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경규 씨 본인은 자신의 차와 똑같은 차량, 네. 똑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없는지가 구별하기 어렵고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좀 면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척하면 척이세요.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내가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궁금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벌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명쾌한 답까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일반 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 약, 우리가 처방받은 약을 먹고서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잘 이걸 참고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네. 기억하십니까? 박단, 이 전공의 대표죠. 근데 박단 대표가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강경파 박단 사퇴. 전공의 의대생 복귀 가능성 커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이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직접 전체 공지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내 불찰입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전공의 대표였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경철 위원님. 사실 그동안 박단 위원장이 굉장히 강경파로서 여기저기 좀 만나고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일이 좀 안 진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내부 불만도 있긴 있었었거든요. 이거 물고 트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의대생 내부에서도 지금 박단 위원장의 강경 투쟁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거기에 압력을 느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대 증원은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정부가 굴복했죠. 네. 윤석열 정부도 또다시 굴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사협회라는 직능단체가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에 환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이렇게 정치가 특정 직능단체에 계속해서 굴복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기회로 우리가 이런 직능단체에 대한 그 규제, 그리고 직능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성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자꾸 굴복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네. 의료 서비스를 질 높게 구현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권익과 복리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치권이 직능단체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네. 좀 강하게 정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지 국민의 피해가 없는데,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부가 수세적이지 않느냐. 직능단체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직능단체에 대해서 좀 끌려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파국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길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고, 또 전공의 본인들도 피해를 끼쳤잖아요. 결국에는 1년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수련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나는데 지금도 너무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공의들도 이제 그만하자. 정부도 뒤로 물러섰지 않냐,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장에 복귀해서 어떤 환자들을 네. 좀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노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택할 곳은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전공의들이라든가 의료협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대 증원 문제를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다만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갔던 부분이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박단 대표가 이 사퇴를 하면서 온건파가 이제 그 자리를 좀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온건파와 함께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자는 아무도 없는 의료 파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